일본은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일본 제국해군은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더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세계 군사력은 전체 5위이고 해상 전투력은 4위입니다. 말 그대로 군사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체 군사력은 6위이고 해상 전투력은 8위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해상 전투력만 비교한다면 일본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 세계를 통틀어 막강한 해상 전투력을 가진 배경으로는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 일본은 장거리 방공과 공격을 담당하는 미 해군 함대를 보조해 소련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아 대잠과 소해 임무에 치중되어 육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주요 경쟁 상대가 된 중국 해군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소련 해군과는 다르게 수중과 수상, 항공 등 모든 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일본의 범용호위함이나 이지스함에 버금가는 구축함, 방공함급들을 수십 척씩 양산하고 정규 항모까지 갖추며 가시적으로도 해상자위대 전력을 능가하면서 거대한 위협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미국의 무기나에 막강한 해상 전투력을 키우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심화되자 해상자위대는 네트워크 중심전을 기반으로 대함, 대공 능력과 BMD 능력에 중점을 두어 미래의 전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엎어지면 코달대 있는 일본의 지리적 위치로 우리 한국은 이런 일본의 해군 증강이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총출동하면 한국은 이 전력을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불균형적 전력을 타개하고자 첨단의 이지스 구축함급 함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24일 하나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약 5,4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KDDX에 사용되는 전투 지휘체계와 다기능 레이더 MFR 개발 사업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029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전투체계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2030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6척의 KDDX급에 장착될 예정인데요. KDDX 건조 사업은 외형적으로는 신형 구축함 건조 사업에 불과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기술적 리스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소수 국가만 개발 중인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포함하는 야심찬 건함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개발하는 KDDX가 정말 뛰어난 전투함인가 하는 궁금증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본격적인 해상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DDX와 일본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신형 스파이 레이더 탑재형 9,000톤급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이 해상 강국인 일본과 붙으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해군 전투력으로만 산정해 비교했을 때 지금 한국이 일본과 붙으면 100% 패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군 전투력으로만 따졌을 때고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나 공군 전투력을 포함한다면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 당국은 주변국의 해상 전투력에 대응하고자 첨단의 이지스급 구축함들을 건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향후 이변이 없다면 2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 후반까지 기본 설계를 끝낼 예정이고 이어서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해 2024년부터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DDX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으로 이를 6척으로 나누면 척당 1조 3천억 원의 건조비가 투입되는 셈인데요. 실제 KDDX의 척당 건조비는 약 1조 원 수준이고 함정 전투체계 개발비가 약 6천억 원, KDDX용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에 약 1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KDDX급에는 기술 개발비만 무려 1조 8천억 원이 투입됨에 따라 공군의 KFX 사업을 제외하면 한국 국방개발 역사상 최대 개발비가 투입되는 전략적 사업인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는 기술적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2018년 12월 26일에 확정된 KDDX 사업 추진 전략은 2번이나 결정이 미루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당시 한국해군과 방위사업청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기술력에 의문을 표시했고 이와 비교해 엘센 개발을 진행 중이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기업의 주장이 격렬히 충돌하기까지 했는데요. 즉 함선 건조는 가능하지만 유도미사일 체계가 물음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사거리 10km급의 해군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사업이 해명 간섭화 문제로 표류하던 시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국방과학연구소의 SM-3급 개발 사업은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인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이를 대응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투력이 급증하자 이를 넉넉히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KDDX급은 만재 배수량 8,000톤급 수준의 전투함으로서 외형적으로는 2026년에 등장할 예정인 울산원급 배치3를 기반으로 보다 성능을 확대 및 향상시킨 모델에 해당합니다. 외형만 보면 울산원급 배치3보다 MFR 레이더의 구조물의 크기가 커졌고 새롭게 X밴드 레이더가 추가되며 함수에 보다 대형화된 통합 음탄기용 함수 소나가 장착되는 것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부는 다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이 보유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도 개발에 이릅니다. 결국 무려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가 투입됐고 국내 최초로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사실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LSAM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지형과 해상형에 들어가는 기술은 천지 차이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LSAM은 미국 사드보다 조금 못 미치는 성능이지만 KDDX에 탑재될 모델은 SM-3급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SM-3 미사일은 이지스 BMD 시스템 전용 요격 미사일로서 미국 미사일 방어국 주도로 레이시온이 개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가장 잘 나가는 미사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와 요격고도 또한 우주 공간까지 뻗어나가는 만큼 커버리지가 매우 넓어서 최신 블록 2A 버전은 ICBM의 요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구 궤도상에서 고장나거나 수명을 다한 위성을 파괴할 때도 이용할 정도로 막강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의 주 역할은 탄도미사일을 공중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여 지구상에서 오직 미국과 일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록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 사거리 2,500km, 마 13.2, 발사 중량 1.5톤, 길이 6.6m로 가격은 한 발당 약 120억 원입니다.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도 괴물급의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미사일을 장착하는 괴물 전투함을 한국이 독자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목표는 SM-3 블록 1B급과 동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요격고도는 150에서 500km 수준에 표적 속도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 700km 수준에 달하는데요. 쉽게 말해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요격 능력이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는 중국에서 발사하는 모든 IRBM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고 북한이 한국에 발사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2016년 6월 22일 사거리 3,500km급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로프트 탄도로 발사해 1,413km까지 상승시킨 이후 50km 이하의 종말 단계에서도 마하 9의 속도를 발휘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구축 중인 KMD의 성능으로 요격이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한국의 KMD는 마 7까지 요격이 가능하였기에 당시 한국 국방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국방부는 제11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패트리엇 팩3 MSE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팩3 MSE는 마 10 수준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무수단을 비롯해 북한 영토에서 발사된 거의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층 방어 체계라는 한계로 요격 기회가 단 1회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방부와 해군은 KDX-3급 배치2에 대한 SM-3 블록 1B 배치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생산이 중단된 모델이기에 개발사인 레이시온사가 생산가를 얼마로 부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이 업체에 문의해 발당 약 200억 원 수준이라는 예상 가격을 받았지만 이는 그나마 이 미사일을 팔았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걸 이미 미국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 가격은 얼마든지 더 높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보다 SM-3 블록 1B가 미국 해군에서 잠정 퇴역이 결정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 이상의 중장기 운영이 가능할지도 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 많은 해외 도입 무기가 판매국의 수명 연장 거부로 막대한 수명 연장 비용 요구는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프랑스 미스트랄, 이스라엘 AGEM 142,
러시아 모든 무기가 이 같은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최소 25년의 저장 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형 SM3 개발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를 KDDX급에 탑재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논란이 게시됐습니다. 사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로포트 탄도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대응책은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진 구축함을 북한령의 전진 배치의 상승 단계에서 격추하는 것입니다. 상승 단계에서는 속도가 가장 떨어질 뿐만 아니라 크기가 가장 큰 상태이고 무엇보다 위험한 핵물질이나 생화학물질이 탑재된 상태이더라도 북한 영토에 하강함으로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천공투 블록2에 사용된 직경명중 기술을 사용하면 충돌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로 화학무기의 독성을 대부분 중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의 경우 사용되는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코어의 중량이 8에서 40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경명중으로 파괴하면 대략 청산가리 독성 수준의 방사선 물질이 대한민국 영공에 흩어지게 됩니다. 또한 코발트 60, 요오드 131, 세슘 137 등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사용하는 방사능 폭탄인 이른바 더티밤은 모든 탄도 중량이 방사성 물질이기에 이를 설사 직경 요격에 성공해도 지상에 엄청난 피해를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해군 모두 북한 탄도미사일을 가능하면 북한 영토에서 요격하길 원하고 있고 이것이 SM3 블록 1B와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의 핵심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국이 한국형 SM3를 개발한다고 나서자 중국, 일본, 북한이 한국에게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도입 논란은 거세어져 갔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 개발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